인류 문명은 빛의 속도로 발전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엔 변치 않는 것이 있으니 고개를 들면 늘 바라볼 수 있는 달이다. 달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탐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인류에겐 우주로 향하는 첫 관문이 됐던 달. 이제 대한민국이 도전한다. 과연 달의 태극기를 휘날리는 것은 가능할까? 우리의 기술로 우주선을 개발해 달로 우주로 떠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그 물음에 답을 찾아보자. (2008년 9월 25일) 서울. 늘 그렇듯 그날도 도시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반도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선 위험천만의 위기가 닥쳐왔다. 센터장님, 충돌입니다. 충돌. 충돌이라니? 현재 위성 속도는 7km. 이대로 가다가는 과학기술 위성 이론은 산산조각 납니다. 우주 선공 650km 지점에서 5년째 천체 관측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 위성 1호. 작년에 미국의 그 군사 통신 위성인데 과학위성 1호와 이렇게 근접 비행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 군사 위성이 우리 위성에 400km까지 접근한다는 것. 위성 속도는 최소 7km, 총알보다 10배나 빠르다. 마치 자동차 두 대가 10cm 간격으로 스쳐 지나가는 상황과 같다. 다행히 위성 충돌은 면할 수 있었다. 저희들이 이런 근접 비행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는 위성들조차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과연 한반도 상공에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국천문연구원은 천체 관측용 망원경으로 하늘을 살펴보기로 했다. 자, 오늘 첫 번째 타겟은 코리아스부터 시작을 하죠. 네, 준비됐습니까? 예. 네, 위치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 위치 찾아간 것 같습니다. 광학 망원경은 우주 천체의 빛을 관측하는 기기, 위성 관측용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공한 위성 정보를 토대로 하늘을 관측해보았다. 인도네시아 상공인 동경 113도 지점에서 한국 위성인 무궁화 5호가 확인됐다. 천체 망원경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하게 망원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천체라든가 또는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소행성 같은 것들은 짧은 노출 시간에서는 거의 점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선분으로 저 영상에 나타납니다. 한반도 상공인 동경 126도 지점. 중국 위성과 함께 정체불명의 저궤도 위성이 관측됐다. 동경 128도 역시 미확인 인공위성 한 대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나라 상공에 상주하는 정지위성은 모두 96개. 그런데 정체불명의 미확인 위성이 31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확인 위성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저궤도 위성들로 첩보 위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궤도를 추적하려면 천체 관측용 망원경이 아닌 SLI, 즉 레이저 우주 물체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구와 달 사이는 평균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잖아요. 근데 저희 이 레이저 우주 물체 추적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이 그 거리를 약 1, 2cm 정도의 오차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우주 물체 추적 시스템은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에서 빌려 우리 상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인공위성의 대부분은 레이저 반사 거울을 가지고 있다. 레이저 우주물체 추적 망원경에서 쏜 레이저가 위성의 반사경에 맞고 다시 망원경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인공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레이저 우주물체 추적 시스템의 고속 이동 천체 망원경까지 동시에 활용하면 인공위성의 위치는 물론 모양까지도 알 수 있다. 외국은 이렇게 최첨단 기술로 우주상공의 위성들을 탐색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2015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많은 인공위성들을 우주 공간으로 보내서 우주 시대를 열게 될 텐데요. 만약에 우주 감시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속도로를 건널 때 차가 오는 방향을 보지 않고 그냥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위성 요격 실험 성공으로 스타워즈 경쟁이 불붙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우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11일 탄도미사일로 지구 궤도 895km 상공에 떠 있는 자국의 낡은 기상위성을 격추했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Was this a provocative move by China? What's the White House? Don't know that, but we are concerned about it and we've made it known. 우주 상공은 단순히 감시 대상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을 맹렬히 비난했던 미국조차 자국의 첩보위성 USA-193을 요격하는 테스트를 성공리에 마쳤다. 지구 상공에 대한 각국의 치열한 다툼은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달이다. 우주 저 멀리로 나갔던 관심이 바로 곁에 있는 달로 향해 다시 집중되기 시작했다. We will give NASA a new focus and vision for future exploration, to gain a new foothold on the moon, and to prepare for new journeys to the worlds beyond our own. 1969년 처음 인류를 달에 보냈던 미국. I'm going to step off the limb now.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미국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지난 40여 년간 달 탐사를 중지했다. 그러다 최근 2025년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기지를 짓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세계 각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아폴로 탐사 이래 가장 거대한 달 탐사 계획을 세우고 고화질의 달 표면 사진을 찍었다. 중국도 2007년 창어 1호를 발사해 달 탐사 대열에 합류했다. 작년에 세계 세 번째로 우주인의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 개발도상국으로 알려진 인도조차도 작년에 무인 달 탐사선 찬드리안 1호를 달에 올려보냈다. 세계는 이렇듯 앞다퉈 달 탐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미래를 위해 국적 없는 달의 영토를 선점하겠다는 각국의 의지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알아낸 지식 중에 하나가 그 달의 헬륨-3라는 자원 같은 게 지구상에 비해서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미래 에너지원의 어떤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아예 천명을 했고요, 목적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국가들이 다시 뭐 제2의 그 달 탐사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지금 일본, 중국, 인도가 그 동시에 지금 뭐 달 탐사선을 보내고 이런 계획을 발표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우주개발 대열에 동참했다. 2010년 나로호의 2차 발사 이후 2018년엔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 KSLV-2를 만들고 2020년엔 달 탐사 위성을 2025년엔 달에 탐사선을 보낼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 2025년에 이제 달 착륙선을 우리 한국형 그 발사체로 해서 자력 발사로 이제 착륙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정말 진정한 우주 독립국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 25일 나로호의 발사가 있었다. 국민들은 이날을 우주 독립국으로 서기 위한 첫 시도로 생각했다. 고도 2.4km. 그러나 국민의 염원을 안고 발사된 나로호는 결국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과학 위성이 목표 궤도에 정확히 올려 보내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린 새벽 4시 25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과학기술 위성 2호의 신호를 찾아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힘차게 창공을 뚫고 올라갔지만 궤도 진입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의의는 저희가 첫 번째로 우주 발사를 해봤다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도 이제 스페이스 파워에 가입했다. 그 파워가 지금은 뭐 비록 약한 파워지만 이제 우리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주 발사를 하는 나라 중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이미.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는 러시아에서 도입한 1단 발사체, 1단 로켓과 우리가 개발한 2단 로켓, 그다음에 뭐 위성 시스템하고 뭐 분리 문제 이런 모든 걸 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비행 시험으로서 첫 번째 비행 시험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로호 개발은 98년 북한의 대포동 발사에 자극을 받아 전 국민의 의지에 힘입어 시작됐다. 당시 로켓 개발 기술 능력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파트너를 찾기로 했다. 발사체 기술은 군사적 이유 때문에 선진국의 기술 이전은 쉽지 않았다. 그때 러시아가 선뜻 손을 내밀었다. 나로호는 7년에 걸친 합작 개발 끝에 완성된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1957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5를 발사한 우주 강국이다. 로켓 발사만도 800여 회. 미국도 러시아의 발사체를 빌어 위성을 쏠 만큼 뛰어난 기술을 지녀 우리나라엔 적합한 합작 파트너로 받아들여졌다.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나로호 발사가 6번이나 미뤄진 데는 다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단 부분은 우리나라가 약 2천억 원을 지불하고 러시아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4년 협력 계약 당시 러시아로부터 엔진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 금지 협정이 발효되며 이 약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술이 없으면 뭐 서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려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 뭐 덫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공동 개발이라는 건데 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뭐 그럴듯한 발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발사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우선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어야 되고 개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고 이런 발사체가 돼야지만 그게 우리 진짜 발사체지.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온 국민은 로켓의 자력 개발을 공감하게 됐다. 그러나 로켓 개발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이곳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선 이미 발사체 자력 개발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때문에 그 몸통 위너샤의 시원 알렉스의 작성의 TM. 사회적 결과가
현재 개발 중인 것은 KSLV-2 로켓 엔진이다. 나로호 개발과 동시에 진행이 됐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손으로 개발된다. 이쪽 부분에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가스 발생기를 점화시키기 위한 파이로 이그나이터는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KSLV-2는 75톤급 액체 엔진이 4개가 합쳐져 무려 300톤의 추력을 낸다. 이미 시스템 설계를 끝마친 상태. 2018년에 발사될 KSLV-2는 길이 50m의 3단 로켓이다. 1단은 75톤급 엔진 4개가 300톤의 추력을 내고 2단은 75톤, 3단은 5톤 정도의 가압식 엔진을 사용하는 발사체다. 탑재체에는 1.5톤급 위성이 실릴 것이다. 우리가 KSLV-1 기간에는 그 러시아와 공동으로 KSLV-1에 대해서 개발을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다음 단계 그 발사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엔진의 핵심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선행 기술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그 타겟이 한 30톤 정도를 30톤 엔진을 개발하면 우리가 가능할 걸로 봐서 실제로는 30톤을 출발하게 된 겁니다. KSLV-2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은 KSR-3에서 나왔다. 액체 엔진은 추진 조절 기술이 어려워 개발하기 힘들기로 유명하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2년 작은 규모의 액체 엔진 로켓인 KSR-3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3, 2, 1, 발사! 이런 경험들이 로켓의 자력 개발을 시작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시험 시작 5분 전입니다. 모든 시험 인원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로켓 엔진의 시스템 설계를 마치자 항공우주연구원은 바로 연소시험에 들어갔다. 네, 산화제 런탱크 가압합니다. 산화제 런탱크 가압 시작. 연소시험은 연료를 연소시켜 원하는 추진력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지금부터 60조 연소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소부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화 시간을 지켜보는 연구원들에게서 긴장감이 감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1초 1초 지나가는 것이 저 실제로 느껴지기에는 1시간 이상처럼 길게 느껴지고 60초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순간이 있었을까? 드디어 성공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필요한 연소 시간은 130초. 예, 로켓이 발사가 되면은 저 1단 로켓 같은 경우 지상에서 발사해서 한 130초 정도 그 추진력을 낸 다음에 그 이제 역할을 다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2단 로켓이 점화가 돼서 다시 발사가 되고요. 근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시험 설비가 60초밖에 시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 설비의 한계상 130초를 한 번에 그 시험을 못하고 설비가 허용하는 60초씩 이렇게 나누어서 원하는 그 시험 시간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연소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터보 펌프 기술이 중요하다. 산화제 공급 탱크 개방하겠습니다. 터보 펌프는 로켓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 공급 장치로 연료를 엔진으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연료 압력 완료. 자, 시작합니다. 5, 4, 3, 2, 1, 시작. 그런데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한 시험 설비만으로는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상태. KSLV-2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추력 규모도 훨씬 커지고 터보펌프에 사실은 실제 추진제를 사용하는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는 아직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SLV-1 개발 기간 동안 선행 개발을 할 때 터보펌프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긴 했지만 실제 추진제를 활용해서 하는 시험은 러시아에 가서 그들의 시험 설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KSLV-2의 75톤급 엔진을 위해서는 엔진 시험 시설, 또 연소기 시험 시설이나 터보펌프 시험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현재 국내 설비로 할 수 있는 모든 실험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2018년 우리는 한국형 발사체 KSLV-2의 발사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KSLV-2 로켓에 실리는 탑재체는 1.5톤급 실용 위성이다. 1.5톤급 위성이면 나로호의 15배로 추력을 보강하면 달에까지 이룰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달 착륙선이나 지구의 인공위성이나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자 그러면 일반 자동차가 이제 승용차로 사람이 타는 거지만은 거기서 조금 레저용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기능을 바꾼다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제 달 착륙선이라는 거는 달 탐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적합하게 만든 인공위성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산실인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연구센터. 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공위성 10대가 여기서 탄생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무게적인 감소. 나로호에 실려 내년에 발사될 과학기술 위성 2호는 우리 기술의 총집합체다. 100kg급 저궤도 위성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과학자들도 나사나 유럽 우주연구소 또는 일본 여러 이런 기상위성들에서 나오는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런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위성 2호가 이제 생성해내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기상현상을 관측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데 과학기술위성 2호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인공위성 개발의 역사는 불과 17년. 그러나 위성 제작 개발 10여 년 만에 독자적인 기술로 위성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나아가 위성 개발의 주역들은 우리나라를 소형 위성 수출국으로 만들었다. 이곳은 세계에서 단 4곳뿐인 인공위성 제조 회사다. 주로 지상 2.5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하는 카메라를 싣고 지구 주위를 돌며 자연재해와 환경 변화를 관측하는 소형 인공위성을 만든다. 저희가 200kg짜리 위성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저기 보이시는 저쪽 카메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의 시장은 매년 20%씩 성장하지만 정작 위성을 제작 판매하는 곳은 이곳을 포함해 4곳에 불과하다. 이곳에선 중소형 인공위성을 제작해 2001년 말레이시아에 이어 2006년 두바이에도 수출했다. 인공위성의 개발 기술은 70% 정도 선진국을 따라왔다. 중소형 분야만은 독보적인 존재로 떠올랐지만 아직 대형 분야엔 개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인공위성의 또 다른 모습은 탐사선, 착륙선이다. 지금까지 10여 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개발 제작해온 우리나라로서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 기간 중에 발사체에 이어 위성체까지 제작함으로써 우주 독립국으로 당당히 서는 도약점을 마련한 셈이다. 저희가 94년 아리랑 1호를 시작한 이래 지금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이 15년 동안에 선진국도 놀랄 정도로 저희도 많은 기술 자립을 이루었고요. 특히 위성 전체를 구성하는 시스템 설계라든가 위성 본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 부분 자립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주로 나가는 꿈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다. 달로 가기 위한 이제 특수 기술들, 달 환경이라든가 아까 이제 워낙 달이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 어떤 통신이라든가 항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지구상의 인공위성하고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이 극복이 돼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달 착륙선에 제작하는 것들은 지금 저희들의 기술 수준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발사체와 위성체로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유능한 길잡이가 필요하다. 이상한데 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 천체는 원래 동북쪽으로 진행하는 제트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관측에서는 동쪽으로 진행하는 제트가 같이 보이네요. 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천체는 추화 관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08년 완공된 한국 우주 전파 관측 망원경은 지구 대기 영향으로 관측이 힘들었던 우주를 좀 더 자세히, 좀 더 멀리 볼 수 있게 하는 우주의 창이다. 한국 우주 전파 관측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면 더 세밀한 전혀 다른 모습의 우주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사람의 맨눈으로 밤하늘을 봤을 때 보이는 하늘이라면 아마추어 망원경으로 멀리 목성이 보인다. 허블로는 목성의 위성 이오가 관측된다. 그런데 한국 우주 전파 관측 망원경을 통해서는 이오가 목성 크기만큼 눈앞에 다가와 있다. 특히 이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은 서울과 울산, 탐라, 그러니까 제주도죠. 세 군데에다가 각각 망원경 3대를 설치해서 서울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의 망원경의 성능을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구현할 경우에 해상도가 서울에서 봤을 때 한라산 꼭대기의 개미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고해상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뛰어난 성능의 전파 관측망이 달 탐사선 궤도 추적에 쓰일 수도 있다. 서울, 울산, 제주 세 곳에 세워진 지름 21m 크기의 전파 망원경을 통합해 네트워크화시키면 500km의 가상적인 하나의 거대한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설계된 우주 전파 관측망으론 먼 우주의 신호도 정확하게 수신할 수 있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에서는 최근에 우주 탐사체 추적에 우주 전파 관측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치 추적 오차가 100m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데 우주 전파 관측망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 오차를 1m에서 수십 센티미터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달 탐사 연구에서도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을 활용하면 우리도 높은 위치 추적 정밀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5년 오늘 10월 11일 우리가 직접 만든 발사체와 위성체 그리고 정확한 위치 추적 능력을 토대로 달 탐사선을 띄워보자. 드디어 오늘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의 땀과 피가 결실을 맺는 바로 그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달에서 휘날리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연소 실험 60초를 겨우 마쳤던 엔진 기술과 터보 펌프 시험장이 없어 애를 태웠던 KSLV-2 발사체가 드디어 연료 주입을 시작했다. 그리고 우주 발사체 추적센터도 긴장감이 감돈다. 시각 표준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네, 정상입니다. 전파 망원경에서 신호가 잘 잡힙니까? 천체 3C273의 전파 신호 잘 잡힙니다. 나로드 센터, 여기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 발사체 추적센터. 준비 완료됐습니다. 마침내 우리 인공위성 기술로 직접 개발한 달 탐사선이 달을 향해 발사됐다. 달 탐사선이 발사되자마자 망원경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탐사선의 궤도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잠시만요. 달로 향하던 탐사선에 무슨 이상이 생긴 걸까? 현 상태로 가면 1시간 후 예정 궤도에서 100분의 1초 벗어나겠는데요? 앞으로 10분 이내로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예정 위치에 착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로드 센터, 탐사선 궤도 즉시 수정해 주세요.
우주 발사체 추적센터의 관측이 없었다면 온 국민의 염원인 달 탐사선 착륙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었다. 드디어 달 착륙의 순간. 제 궤도를 무사히 돌아 예정된 착륙 지점에 제대로 착륙만 하면 완벽한 우주 탐사선의 비행이 될 것이다. 그 찰나 우주선의 신호가 끊기자 모니터 역시 불통이 됐다. 잠시 불안감에 휩싸이던 사람들. 그러나 곧 신호가 잡히자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드디어 달에 우리나라 탐사선이 발을 디뎠다. 사람들은 지난 2009년 궤도 진입 실패와 함께 이날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 기술, 우리 발사체에 우리 우주선이 실려 달에 갔습니다. 지난 6월 18일 미국의 달 정찰궤도 위성 조종센터는 우주선 발사를 앞두고 흥분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Main engine ignition and liftoff of the Atlas V rocket with LRO Alacross, America's first step in a lasting return to the moon. 미국이 달 착륙 40주년을 한 달 앞두고 본격적인 달 탐사 활동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이번에 발사된 로켓엔 LRO와 엘크로스 위성이 함께 장착됐다. LRO, 즉 달 정찰궤도 위성은 발사 후 45분 뒤에 분리되어 달로 향했다. LRO는 달 궤도를 돌면서 달 지도 작성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LRO의 또 다른 임무는 장차 유인 우주선이 착륙할 적당한 지점을 찾는 일이다. 지난 4개월 동안 LRO는 7대의 첨단 카메라와 계측기기를 통해 최적의 착륙 지점을 물색해왔다. 유인 우주선의 착륙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물이다. 달의 남극엔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록색 부분이 착륙 적합 지역이다. 이번 탐사의 임무는 사람들과 로봇을 달에 어디로 보낼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LRO에는 7개의 과학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달의 지형과 표면의 광물학, 화학의 특징을 규정하고 휘발성 물질을 함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양극 부분의 영구 음지 분화구를 살펴볼 것입니다. 휘발성 물질은 인간이 달에 거주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주선 엘크로스는 달의 남극 영구 그림자 크리에이터에 부딪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엘크로스의 일부분이 달과 충돌하면 그 후 600km 떨어져 있는 나머지 부분이 파편 구름 사이를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그 역시 달 표면에 충돌할 것이다. LRO는 이 과정을 모두 촬영하도록 되어 있다. 물은 인간의 생존과 다른 행성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물 존재의 확인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엘클로스도 전부 물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아리조나의 플래그스태프 지역. 이곳에서 나사의 데저트 렛츠, 즉 사막 실험이 이루어진다. 이 사막 실험은 달이나 화성에서 사용될 장비에 대해 비슷한 환경에서 테스트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국은 달에 물을 찾아 거주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긴 다리를 가진 장비는 달에서 거주할 우주인을 위한 주택이다. 데저트 렛츠, 즉 사막 실험은 아날로그 현장 활동입니다. 우리가 달이건 화성이건 간에 우주에서 사용하게 될 시스템이나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지구상에 있는 극한 환경을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장비들을 모두 이리로 갖고 와서 고장도 내보고 광범위한 테스트를 하는데요. 미래를 위해 진화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6개의 바퀴가 달린 이것은 LER이라고 하는 이동 차량이다. 크루즈로도 갈 수 있지만 방향을 바꾸고 손을 떼었다가 앞에 바위가 보이면 반대로 돌릴 수도 있고 사방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데저트 래치의 주 임무 중 하나는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암석을 나르거나 달의 토양을 채취하는 기기도 필수적이다. 이 차는 무거운 화물을 싣고 아주 험한 지형도 갈 수 있습니다. 3톤까지 적지 않은 채 비포장길, 가파른 경사면, 부드러운 토양, 암석이 많은 지형 등을 지날 수 있는 오프로드 차량입니다.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은 화성을 목표로 한 중간기지 의미가 바탕에 깔려있다. 그러기 위해선 달은 연구기지가 되어야 한다. 연구기지를 세우기 위해선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것이다. 국제 파트너십은 미래의 탐사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탐사 전략을 실행하는 국제 탐사 조정 그룹이란 조직이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포함한 한국도 중요한 일원입니다. 강원도 한탄강 뉴욕은 현모암이 주상절리를 이루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한양대 이태식 교수팀은 현모암 채취를 위해 이곳을 자주 찾는다. 달의 표면하고 유사한 성분은 오히려 현모암이라고 가능하겠네. 예. 현모암의 경우에 SiO2 함량이 염기성 암으로서 50% 미만 분류가 되고요. 화강암의 경우에는 70% 이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신생대 만들어진 철원 지역에는 현모암이 많은 편이다. 현모암은 화강암에 비해 달 표면토와 비슷하다. 다만 수분 함량이 많은 것이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20년 달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기지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지 건설을 위해선 콘크리트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먼지와 돌로 이루어진 달에서 콘크리트 재료를 구하기는 어렵다. 대신 아폴로가 달에서 채취한 328kg의 암석에 주목했다. 암석을 분석해 유사토를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함이다. 이태식 교수가 채취한 현모암은 어떻게 되었을까? 돌을 분쇄한 후 몇 차례에 걸쳐 채로 걸러냈다. We have a success. Look at that. 그 결과 달의 토양과 유사한 복제토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나사에서 2015년도에 약 50만 톤의 이 복제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량 생산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중국이 개발을 했는데 이제 한국이 5번째로 이 달 복제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 탐사와 개발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이태식 교수의 달 복제토는 화제의 대상이 됐다. 특히 기술이 갖춰졌을 때 그 관심은 여느 때와 달랐다. 특히 아폴로가 달에서 갖고 온 암석을 분석했던 데이비드 맥케이 박사의 관심은 뜨거웠다. 한국 연구원들은 달에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에서 진전을 이루거나 돌파구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달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늘을, 우주를 보고 있지만 머나먼 것으로 알고 산다. 러시아와의 공동개발의 실패로 기술이 없는 서름도 겪었다. 그러나 인공위성 개발의 짧은 역사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인간이지 않습니까? 일단 지구를 떠나면 아무도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태양계와 우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 인간 그 자체로 떠나야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달은 갈 수 없는 세계가 아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가 뛰고 돌도 캐고 집도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미지의 땅이다. 이곳에 우리 기술의 우주선이 착륙하고 우리 기술의 기지가 세워진다면 그때는 당당한 우주 독립국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